일단 저희는 내년에 뭐 이렇게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특정 짓기 조금 어려울 흐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연 중반쯤이 지수 상승이 가장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에서 2025년 바라볼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코스피는 저희가 2300에서 2800으로 내년 밴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저희가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제 기억에 베트남전 이후에 주요 지역에서 두 개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1월에 대만 총통선거랑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선거가 많으면 그것만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 많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야기할 제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어쨌든 반도체 중간에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연간으로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준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해 안 좋았던 자산들이 그 다음에 좋은 경우가 많고요. 지수가 이렇게 좋을 때는 반도체가 좋고 반도체가 좋으면 지수가 좋겠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받는 테마들 우주항공, 로봇, 네. 뭐 AI 이런 쪽들이 조금 쉬다가 다시 좋아지고 뭐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T는 연준이나 금융시장에 겪어본 게 2018에서 19년 그때 한 번밖에 없죠. 근데 그때도 QT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터져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QT를 멈췄죠. 이제 보면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랑 QT는 병행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유동성이 그걸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뷰는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KB증권 김상훈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해가기 전에 그래도 한 뵙네요. 연말이라 반가운 분들 많이 와주시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우리 각 센터장님들한테 이제 한 해 정리도 하고 네. 또 내년 전망도 듣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도 있고 저렇게도 보시나 싶기도 하고 해서 맞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또 네. 이제 취합하실 텐데 우리 또 시장에서는 큰 상훈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널리스트 분 중에 김상훈이 한 세 분, 네 분? 예. 그 중에 제일 맏형이시죠? 제일 나이 많은. 자, 그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연말을 좀 잘 매듭을 지어주시고 네. 내년 24년 뷰를 좀 여쭤볼 텐데 올해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올해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이맘때쯤 올해를 조망했을 때 네. 일단 경제 쪽에서는 대부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이제 보면. 그랬었죠. 예,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뭐 아이고. 저희나 뭐 예. 미국의 글로벌 IB나 또 연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크게 수정할 정도로 저는 연준이 그렇게 크게 수정한 거 잘 못 봤거든요. 보면 예, 맞아요. 9월 FMC였나요? 예. 거기서 성장률 전망을 뭐 0%대에서 뭐 갑자기 뭐 1, 2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근데 거기서부터 좀 많이 틀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제는 좀 둔화가 되고 그러려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좀 잡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도 오르고 주식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또 미국 혼자만 다른 나라들보다 혼자 너무 좋으면서 네. 그게 좀 시장을 처음 예상과 다르게 가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배경이 금리는 올리는 소위 통화 정책은 긴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정책이 두 가지죠.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있으면 시차는 좀 날 수 있는데 방향은 이렇게 그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정부는 오히려 계속 돈을 풀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보면 국채를 발행하고 이제 그 돈으로 계속 부양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엇박이 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게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좀 오르다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물가도 빨리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올해 중반에 또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시장을 힘들게 했던 3고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가 올해 네네. 가을쯤에 다시 또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을 좀 힘들게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한 10월, 11월부터 해서는
그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뭐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다 좀 좋아지는 뭐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41%, S&P 500이 22.9, 거의 23%, 예, 우리 코스닥도 23.4% 오늘까지, 예, 코스피 14.6%. 올 한 해만 보면은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진짜 증시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미국 쪽은 어제 그저께 발표됐던 그 이제 12월 FMC 그 예. 경제 전망이 보니까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6%라고 최종적으로 예. 예측해놨는데 미국 경제에서 2.6% 성장이면 나쁘지 않고 예, 우리가 뭐 한은에서 1%, 1.4% 목표였나요?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코스닥이 뭐 작년에 많이 빠진 걸 감안하면은 억울하지만 아직도 23%대 지수 상승률 예, 이럴 것 같으면은 뭐 올 한 해만 봐서 이렇게 되고 예.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예. 이만큼의 상승폭은 아니라 예.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당장 예. 걱정이겠습니다. 걱정이자 관심거리죠. 그렇죠. 그게 꼭 이제 뭐 연도 기준으로 조금 끊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연말에 많이 오르면 내년에 먹을 게 있을까?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네. 뭐 소위 내년 장사 어떡하지? 이런 내년 장사 약간, 어떡하지? 예, 좀 걱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보면. 연장선상에서 내년 증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이제 흔히 나오시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네 글자로 먼저 정리해 주시죠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하는데 상고하고 상고하죠, 상저하고 상저하죠.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아마 이어서 그 지수 밴드 전망, 밴드 전망 맞습니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또 물론 관심들도 제일 많으시고 질문을 미리 다 알고 계시네요. 워낙 많이 이제 또 지금 시즌이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받으시죠. 이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지난해 얼마 어떻게 전망했는데 올해 뭐 맞고 틀리고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한데 그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전망을 1년에 한 번 알고 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저희도 좋을 텐데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네. 그걸 좀 같이 이게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저희는 내년에 뭐 이렇게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특정 짓기 조금 어려울 흐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연 중반쯤이 지수 상승이 가장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에서 2025년 바라볼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배경이 이제 금리를 이제 어쨌든 지금 지난 FOMC 또 예상보다 빨리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인하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하를 또 좀 빨리 많이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혹시나 좀 이렇게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또 실제 물가 아니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에 갈 때 조금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저하고 상고하저보다는 뭐 연중반에 2분기 뭐 한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상승세가 조금 강하고 연말에서 25년 갈 때는 또 조금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를 조금 유의해서 봐야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나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제 뭐 네. 납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원래는 하다못해 코스피 2,600원 올라서고 마무리해도 큰 뭐 현재 상승 흐름이라면은 지금 그러죠. 제일 걱정했던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긴장했던 뭐 12월 FOMC에서 혹시 조금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할까봐 그 부분이 해소됐고 이게 확인이 되려면 경제 지표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내년이니까요.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어디서 갑자기 매물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뭐 크게 뭐 하락할 요인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돈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바깥에서 들어올까요? 즉 외국인 주도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우리 국내 여전한 뭐 개인들 쪽에서의
추가 어떤 자금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 않을 것으로 외국인 예상하고 수급이? 있고요. 예, 이것도 이제 지난해 올해 전망할 때 달러 원이 조금 강해지면서 달러가 네. 약해지고 달러 원이 강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고 올해 한 봄쯤에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연중반쯤 가서 아닌가 다시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달러가 안 약해지고 네. 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아까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그 유가까지 겹쳐지면서 또 지난해 가을에 되게 힘들었죠. 예.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처럼 하고 또 외국인 빠져나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어쨌든 달러 원도 조금 하향 안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결국 뭐 한국 경제, 한국 증시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도는 기미가 보여서 외국인 수급은 저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 예. 같다. 그러면 예상을 미리 하신 대로 예, 예. 밴드 질문도 드릴 건데 예. 뭐 미리 너무 다 잘 아시니까 예. 질문 드리는 게 약간 민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각각 밴드 어떻게 좀 말씀해 예.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코스피는 저희가 2,300에서 2,800으로 내년 밴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저희가 그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코스닥은?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하기야. 뭐 워낙에 도깨비 지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 지수를 저희가 2,300에서 2,800 그리고 이제 주로 타겟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러니까 예. 네. 그 당시에 뭐 경제나 기업이 금리 등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타겟이 한 2,800 정도다라고 한 게 네. 지난달에 했거든요. 그때는 지수가 지금보다 낮았죠. 이제 보면요. 네. 근데 이미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조금 꽤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경제 상황이나 기업 이익, 실적 그리고 금리나 이런 통화 정책이 바뀌면 이제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금리인데 아니 센터장님 우리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 지금 현재 3.91인데 예.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 채권 쪽에서 이거 4% 밑으로 보신 분들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저희 그 한 달 여전에 내년 연간 전망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뭐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했을 때 적정한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한 수준이 4%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드렸거든요. 한 달 여전에. 네. 근데 뭐 벌써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진짜 리포트 그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채권 시장에서 뭔가 수급이 꼬였거나 무슨 대형 손절이 나왔거나 뭐 나름대로 이 금리의 최근 이 급락을 갖다가 네. 뭔가 좀 이렇게 사후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저희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고 네. 시장은 속성상 이제 그걸 항상 오버슈팅하거나 언더슈팅하는 경우가 그러죠. 많아서요. 네. 지금은 이제 금리로 치면은 아래로 언더슈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일단 약간 조금 더 전을 봐서 미국 10년물이 불과 5%를 터치를 해서 막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적이 예. 한 두 달 여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제이미 다이먼은 뭐 너희들 예. 6% 시대에 간다. 준비돼 예, 있니 뭐 예, 이러고 그렇지 그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때도 5%를 그럼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연준보다는 미국 재무부가 아까 말씀드린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수급상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러다 5% 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6% 이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해외 연기금들이나 미국의 국채를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은 손해니까는 이제 보면 손이 안 나가는구나. 예, 손이 안 나갔죠. 그래서 공급은 막 나오는데 예.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이제 보면은. 예. 네, 그랬는데 연준도 조금 5% 넘는 거는 부담스럽고 재무부에서도 우리 국채 발행 그러면 좀 조절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피크 아웃을 이제 했죠. 네, 이제 네. 보면은. 근데 반대로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전 세계에 많을 텐데 대략 보니까는 한 4.2에서 3 정도에서
소위 그 이렇게 우리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매물대라고 하네.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4.2에서 4.3% 사이. 예, 그래서 근데 거기 샀던 분들은 뭐 4% 후반 이렇게 가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면 그렇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조금 여기서 4.2, 3, 2 사신 분들이 한 그 밑에 내려가서 하면은 또 단기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을 하는데 이게 소위 못 그런 쪽은 또 쇼커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4%가 좀 빨리 이제 깨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빨리 깨진 것 같다. 예.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3.3%대인데 예. 5년물, 10년물 한 것이 네, 국고가 이것도 지금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우리도 4% 위에 훨씬 넘어갔었죠. 4% 위에 올라갔을 4점 이상 때. 갔다가 근데 우리나라도 올해 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지금쯤에 금리 인하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가 막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은도 금리 내릴 거다 그랬죠. 내릴 거다고 연준도 네. 내릴 거다라면서 금리들이 엄청나게 기준금리랑 우리 기준금리 3.5랑 그 3년물, 5년물, 막 10년물 다 역전됐었죠. 이제 보면.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일부에서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봄에 역전이 됐는데 인하가 연말이면은 네. 그 소위 역전된 역캐리라고 하죠. 채권시장에서 그 상태로 6개월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 막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뭐 그리고 채권 ETF도 많이 사시고 막 하면서 네. 했죠. 근데 결국은 역전 해소되면서 또 손실이 나고 지금도 이제 역전이 됐는데요. 조금은 역전이 됐다 하시는 말씀은 예. 우리 국고채 금리랑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기준금리보다도 낮다.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화되려면 내년 봄이나 쯤에 인하를 하면은 이제 한은이 내려주면은 정당화되는 정당화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금 미룰 수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시장은 속성상 뭐 항상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하니까는 뭐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뭐 한 3월이나 그러니까 2분기 정도에는 인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저기 FOMC가 한 해 동안에 8번 여덟 열리지 번 하죠. 않습니까? 8번 열리는 와중에 우리가 또 그중에 무슨 뭐 경제 전망도 나오고 점도표도 네, 나오고 네, 해서 네. 3, 6, 9, 12월은 또 여느 네. 때보다도 조금 더 중요시하고 네. 뭐 그렇게 네. 합니다만 그리고 한 해에 기본적으로 8번씩 열리는 FOMC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그저께 네. 이번 12월 FOMC가 이게 역사적인 FOMC로 남을까요? 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한 달 사이에 스탠스가 확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럴 것 같다. 예. 이제는 그러면 진짜 피봇이라 해도 되겠다. 예, 피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도표를 보시면은 네. 연준 인사들이 지난 9월 FOMC에서는 내년에 2번 내릴 정도로 이렇게 중간값이 그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해서 3번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보면은. 근데 3번 내린다면은 예를 들면 매 FOMC마다 25bp만 내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3분기에 가야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하가. 그런 6, 9, 12월에 예. 내린다면 한 3번 내릴 수 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6, 9, 12월이나 아니면 이제 한 분기에 2번씩 하니까는요. 예.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빠르면은 6월 아니면은 뭐 3분기에 FMC부터 이렇게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은 지금 한 5번에서 6번을 지금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월부터 내리는 거를 기대를 이제 하는 거죠. 시장은 이제 보면은. 그래서 시장은 거기까지 달려가 있는데 예.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기대하는 만큼 연준이 예. 인하를 빨리 안 해주면은 안 해주면은 또 이제 올해 봄처럼 한번 이렇게 금리도 좀 오르고 또 소동이 한번 예, 날 수가 있다. 예.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이제 앞서 저희 초반에는 2024년의 시장 예. 전망도 여러 해봤는데 뭐 중간중간에 있을 FOMC를 포함해서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예, 일단 뭐 FOMC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예, 다들 기본적으로 많이들 보시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만큼 FOMC에 정통하신 분들이 네. 전 세계에 있을 없지 것이다. 않을까요? 뭐 네. 막 새벽에 있을까요? 라이브로 많이 보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저희 동시통역도 막 해드리고 예. 그러니까. 네, 네. 그 제가 차트
좀 가져왔는데요. 장표를 이거 함께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보실까요? 예. 네. 네, 물 한 잔 하시고. 예. 예, 저희가 이제 지난해 올해 이렇게 전망해 볼 때 이제 뒤에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전망의 상하방 변수로 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그 크레딧 리스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많이 걱정들 했죠. 예, 이게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연준 막 다 그렇게 새벽에 보시고 이유가 뭐 내릴 때도 그렇지만 특히 올릴 때는 끝에 가서 뭔가 어디서 터지더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요 차트를 이렇게 올리기 좀 막 시작할 때까지 그려놓고 올해 어디서 뭐가 터질지는 솔직히 그것까지 뭐 아니면 제가 그까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역사상 빨리 많이 올렸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봄에 SBV 파산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냐라고 뭐 하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뭐 자잘한 크레딧 이벤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내년에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터졌을 때 시장의 예. 영향이 어느 정도냐와 대응할 여력이 있냐 없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근데 SBV 터졌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크레딧 이벤트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제일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소위 뭐 표현이 좀 싸게 먹힌다. 쉽게. 예. 근데 올해 봄에 SBV 터졌을 때는 금리를 못 내리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인플레가 워낙 심하고 그랬죠. 그래서 요 특정 부위에만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근데 이제는 금리를 좀 올려놔서 뭔가 일이 생기면 또 그 기준금리로 대응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저 버퍼가 예, 버퍼를 확보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크레딧도 크레딧인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보면은. 지정학적 변수. 네,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그 지금 물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좀 뭐 잠잠해졌다 또 했다 하고 네. 이미 약간 상수처럼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2000년대 좀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이제 보면은. 네, 근데 네. 그것보다 높은 상태로 있고 제 기억에 베트남전 이후에 주요 지역에서 두 개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보면은. 예. 그리고 내년에 잘 알려진 1월에 대만 총통선거랑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선거가 많습니다. 예, 그 네. 선거가 많으면 그것만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이 평화로울 때만큼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야기할 부분이 좀 저희는 제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면. 선거 전, 선거 후. 예. 뭐 그것이 대만 총통 선거든 미국 대선이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총선 네, 전, 네. 총선 후에 그렇죠. 어떤 네. 정책이 확 달라질 수가 있고 예. 아니면은 뭐 그때 가서 그동안에 이렇게 덮어놨던 걸 문제화해서 이제 해결하자고 덤빌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예. 참다 터질 수도 있고 예. 그런 변수는 있겠다 하는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각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상황이 될 때는 누가 결과적으로 승기를 잡아갈 것인가에 예. 따라서 또 저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나리오를 네. 거기에 맞게 좀 짜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나요? 저희도 이맘때쯤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다가오면은 이미 그 전에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지지율에 따라서 뭐 관련된 자산이나 업종이 이렇게 가격 변화가 커지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같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싶어요. 추적해서 예. 좀 체크하는 게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 예. 요즘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증시 전망할 때 뭐 요런 유망 업종, 네. 내지는 유망 종목 네. 이걸 갖다 연간 전망에서 이렇게 예. 추천을 합니까? 언급을 하거나. 저희는 일단 매크로 투자 전략 저희 쪽에서는 그냥 업종 정도까지만. 업종 정도. 네. 어디를 유망하게 꼽으셨어요? 또 뭐 되게 뻔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어쨌든 반도체. 예.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고
뭐 실제로 아마 올해에도 반도체를 유망하게 보신 쪽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네. 이제 물론 중간에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연간으로 하면은 반도체가 뭐 나쁘죠.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이 더 어떻게 기준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올해 지난해 안 좋았던 자산들이 그 다음에 좋은 경우가 많고요. 네. 반대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뭐라고 컨트레리언 전략이라 가지고 그냥 반대로만 단순히 예, 공포가 극에 달했지만 그게 이제 저점일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하면 피크일 수 있듯이 시장 업종, 그러니까 주식 업종이든 아니면은 뭐 자산, 예를 들면 원자재가 엄청 안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좋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좋을 때는 어떤 굉장히 당연하죠. 한국의 지수가 좋으면 반도체가 좋고 반도체가 좋으면 지수가 좋겠죠. 예. 네, 그럴 네. 때는 그렇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받는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우주항공, 로봇 네. 뭐 이런 쪽들이 AI 이런 쪽들이 그러니까 좋다가 그쪽이 조금 쉬면은 이제 지수 관련 이제 경기 민감주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 그쪽이 하고 그쪽이 또 지수 쪽이 좀 올라갔다가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 다시 이제 그 전에 좋았던 그런 테마들이 조금 쉬다가 다시 좋아지고 뭐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반도체, 우주항공을 예. 비롯해서 뭐 로봇, AI 뭐 이런 쪽. 예. 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고 계신가 했더니 네. 센터장님 예. 영래포 얘기들 하시네요. 아. 리버스 래퍼 얘기를 하시는데 영래포가 말하면 SBB보다 큰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뭐 영래포가 말하면 이제 잔액이 진짜 예. 많이 줄었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QT를 중단한다는 가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좀 주실 만한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저희도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면서 QT를 같이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아까 올해 어색했던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재무부는 재정을 푸는 것처럼 어색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사실 그 QT 과정이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시장에서 많이 앞에서 보시면 겪어보셨으니까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하고 좀 이렇게 그때가 다르지만 그래도 겪어봤는데 QT는 연준이나 금융시장에 겪어본 게 2018에서 19년 그때 한 번밖에 없죠. 근데 그때도 QT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터져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QT를 멈췄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랑 QT는 병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예. 그래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유동성이 그걸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행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가 지금 연준은 뭐 3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만약에 무슨 뭐가 생기거나 아니면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거나 해서 인하가 당겨지고 획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영래포나 아니면 QT에 관해서 이슈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보면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QT 중단이나 그 스케줄이나 양에 이렇게 하는 그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연착륙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QT가 중단되고 하면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때 무역 분쟁 이후에 그때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크레딧이나 아니면은 경기에서 내년에 미국 경제를 연착륙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처음으로 거의 연준이 운전을 잘해서 굉장히 연착륙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 처음 있는 일이죠. 있을 수 대단한. 있죠. 예. 근데 이게 아니고 뭔가 연착륙이 아니고 좀 어디 하드랜딩을 하게 소리가 되어서 나면. QT가 멈추거나 하면 그건 오히려 약간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사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고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네, 투자자분들께서 네.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자산 배분 전략을 네. 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난해가 한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주식 채권이 동시에 깨진 해라서 금융시장 분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둘 다 괜찮아지겠지 했고 조금 괜찮아지다가 아닌가 하다가 지금 다시 좀 기대가 생기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는 주식 채권 자산시장 다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채권을 말씀드리는 게 포트의 일부 투자 성향 따라 다르시겠지만 네. 일부 가져가자고 말씀드린 건 높아진 금리를
이제 캐리라고 하죠. 취하는 측면에서 이미 좀 내려와 버렸지만 예. 주요국 단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적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유동성 자산을 일단 포트에 편입시켜 놓으면 그냥 소위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리고 장기채는 캐피탈 게인 차원에서 조금 가져가시고 너무 이제 채권을 캐피탈 게인으로만 접근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두 개를 가져가시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서 가져가면은 내년에는 예, 뭐 그러니까 리스크는 좀 줄고 수익은 조금 어느 정도 확보되는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베팅의 민족입니다. 원래 아, 이 예. 또 묻어놓고 만기까지 가고 하는 소위 말하는 캐리고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이 채권을 예. 가지고 우리는 캐피탈 게인을 따지고 예. 단타를 해서 남겨야 되는 뭐 맞습니다. ETF가 됐건 뭐가 됐건 예. 채권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채권을 베이스로 한 자산 배분 담당이지만 우리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오늘 이 시간은 약간 우리 민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 센터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 1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상훈 KB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